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엄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네, 방송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2025년 7월 7월 19일 19일, 네. 한국 요즘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면서? 서울도 비가 와나요? 오늘 제가 좀 장거리를 뛰었는데, 진짜 비가 미친 듯이 오더라고. 미친 듯이라는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게?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 하루 종일. 하루 전국적으로.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온다고? 네. 오, 신기하네요. 이렇게 침수된 도시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어. 안 그래도 그 무슨 지금 화재가 아니고 수재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들어보니까 요즘 좀 난리라고 제가 듣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아, 그 정도로 심각해요? 어, 뭐, 제가 정확하게 그 수재 현황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네. 비가 진짜 체감상, 거의 체감상. 예를 들면 봐봐, 진짜 봐봐, 큰, 봐봐, 봐봐. 뭐요? 제가 지금 뉴스를 봤는데, 예.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사망자들이 나왔네요, 많이. 아이고야. 아, 돌아가신 분이 나왔다고? 예. 네네네. 실종,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네요. 이거 옛날에 막 우리 큰 태풍 있잖아요. 저기 뭡니까? 매미였나? 이런 것들. 체감상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거 그냥 아니, 태풍이 아니라 이건 그냥 호우야, 호우. 그러니까 호우주의보. 그냥 비가 많이 오는 거라면서 태풍이 아니고 지금 비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와서 산사태로 인해서 경남에서 주민 한 명 사망, 3명 실종된 케이스도 있었다고 뉴스가 나와 있고요. 당신 집에 물난리 안 났습니까? 어떻게? 아니, 여기 또 경남 산청에서 4명이 사망, 2명이 실종이라고 하고, 네. 뭐 서산에서 근데 이게 기사가 계속 올라가네. 5명 사망이라는 기사가 또 방금 올라왔네요. 4명 하여튼 실종. 그럼 지금 산청에서 그랬고 그 오늘은 계속 당신 집 근처는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멎었는데 네. 하루 종일 비가 오긴 왔다. 그리고 아이고. 오늘 전라도 쪽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그래서 방송을 좀 네. 늦게 녹음하고 있는데 네. 오는 길에 계속 한국은 그 알람 있다 아닙니까? 아, 삐삐삐거리는 거. 수재입니까? 그쵸, 그쵸, 그쵸. 재난 지원 알람 같은 거, 네. 재난경보, 맞아. 호우주의보다 예, 조심해라, 산사태가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게 계속 울리더라고요. 좀 편하진 않았다. 뭐. 아무튼, 혹시 청취자분들도 주위에 혹시 물난리 났거나 이런 일 있으시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앞으로 좀 더 심해지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약간, 이게 한국 기후가, 왜냐면 저희가 이거 어제 물난리를 얘기하는 게 어제 지금 제가 저희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이걸 봤는데, 네.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고기압, 저기압 나오고, 이제 한국 기후가 약간 좀 열대로 바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뉴스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도 베트남에 있어서 알겠지만, 여름에 베트남도 보면 비가 이렇게 끝없이 많이 내리잖아요. 하루 정도에서 베트남의 아유, 기준으로는. 그쵸, 그쵸, 그쵸. 약간 지금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하네요. 네, 보니까 지금 이게 네. 날씨 자체가. 청취자분들도 다들 이렇게 좀 잘 해결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좀 이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최근에 또 베트남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베트남에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뉴스 봤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게, 뉴스에서 보진 못했고, 이제 그거 얘기하는 한국, 것이면은, 이거 네. 언론에 이게 SNS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한국 뉴스에도 이게 지금 방송에 나왔다는 것 같던데, 보니까? 예. 그럼요. 예, 그랬다더라고. 이게 지금 베트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이제 그 사진관에서 한국 여성 두 분이, 이제 베트남,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고등학생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고등학생 친구를 지금, 좀 술을 한잔 하셨대요, 그 아줌마 둘이가. 네, 네. 아줌마도 아니고, 80대라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도 구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타를 했죠. 구타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영상이 지금 베트남 SNS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베트남이 참 무서운 게, 아마 이거, 경찰에서 그거를 자료 푼 것 같아, CCTV를.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이제 한국도 그렇고, 그런 좀 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경찰 쪽에서 증거 자료를 위해서 지금 이제 그런
뭐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사건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최근에 한국에 많이 있는 그 프랜차이즈 사진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 뭐 포토 찍고 하는 그런 데서 그렇죠. 뭐 인생 아 네컷이라고 인생 이제 네컷 그렇죠. 네, 인생 네컷은 아니고 이건 포토이즘인가 뭐 그랬다는 것 같은데. 네네네. 여튼 뭐 그 인생 네컷이죠. 따지고 보면 인생 네컷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인생 네컷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기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했는데 그 베트남 여자를 좀 많이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네.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이제 영상 자료가 SNS에 퍼지면서 지금 베트남 내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이게 음, 그래서 지금 이거 참 보면서 느끼는 게 다들 왜 그렇게 사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음. 나이 먹고 왜 그 외국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대하고 사는지 참 의문스럽네요. 저도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나. 아, 근데 이게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범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네, 가해자가 네, 특정되고 세상도 다 까발려지고, 그래서 맞아요. 뭐 새 뭐 땡땡 컴퍼니, 그다음에 대 땡땡 컴퍼니라고 그렇죠. 나왔고, 뭐 벌써 권고 사직도 당하고, 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예, 벌어졌죠. 그 한 사람은 HR 팀장인데 그 사람은 저기 누구냐. 저 뭐 들어보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저기 뭐 사장 뭐 조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루머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하여튼 그래서 그 때린 분 한국 들어갔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 이거 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들 좀 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사시면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라는 게 참 좀 뭐랄까 좀 경악스럽긴 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말씀드려 이게 뭐 그 범죄를 뭐 어떤 범죄도 옹호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장소 자체가 예를 들면은 뭐 융업소나 술집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아 뭐 그런 거에서 일어난 사건들 같은 경우야 뭐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사람들이. 아 물론 거긴데 이 사진관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뭘 폭행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었을까. 도대체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억울한 게 많았으면 사람이.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요즘 그래서 좀 약간 또 뭐 혐한이라고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또 약간 좀 한국 쪽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가 다시 또 안 좋아지는 좀 그런 게 생겼어요 다시 이게. 또 뭐 요즘에 또 뭐 단톡방 같은 데도 그렇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괜히 뒤에서 깝치고 다니지 마라 한국 사람. 지원은 안 좋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게 싶은 좀 많이 거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네, 하여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냥 그 묻지마 폭행 같은. 진짜 묻지마 폭행이가 잘 따지고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네. 그냥 묻지마 폭행이고 뭐랄까 그 뭐 이유 있는 범죄라는 게 없긴 하지만 이건 진짜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때렸더라고. 들어보니까 그 베트남 젊은 친구들이 뭐 그렇게 막 그 사람들한테 막 막대하고 뭐 그러지도 않았대. 그냥 그 뭐 오랫동안 있었나? 그 기다리기 오래 기다리게 해가지고 그랬다는데. 제가 뭐 화가 났겠죠. 근데 말한 게 그게 사유가 기다리면 안 되나? 나 그냥 있잖아. 아니 뭐 그 사진 찍는 게 그 인생에 뭐 그 대단히 뭐 엄청나고 대단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그냥 사진 좀 한 5분 더 기다려서 찍으면 아닌가? 안 되나 그게? 뭐 하여튼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좀 그래서. 감출 수 없는 그런 현실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 약간 그 깔보는 느낌 자체가 뭐 사실 뭐 없다는 걸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행동 양식으로 나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때렸던 여자분 중 한 명이 인사팀장으로 일했다면서 그 인사 쪽에.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인사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 베트남 사람들 얼마나 개무시했을까라는 게 이게 좀 보이니까 음. 좀 약간 좀 가슴이 아픕니다. 말씀하신 앞으로 좀 이런 일들 자체가 좀 안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뭐 그 그러니까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잖아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뭐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고 칠 수도 있고 그럼요. 한국 사람이 음. 베트남 사고 칠 수도 있곤 한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그래도 한국이 조금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뭐 그 외국에서 조금 이제 행동 거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에요. 사실 이거 말씀드리는 게 이거 필리핀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못하거든 사람들 총 맞아요 이러면. 그래서 아, 진짜
근데 왜 꼭 굳이 그 뭐 베트남이라든지 외국 같은 데 와서 그렇게 하시나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예. 착하게 이게 살자라는 걸로. 최근에 이틀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란 육상 국가대표단이 구미에서 그 한국 여성을 성폭행했다. 저 뉴스에 봤어요, 그거는. 예. 이제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 보면은 딱 그냥 듣는 순간, 아, 이란 이 새끼들, 이렇게 욕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미친 거, 물론 이제 뭐 범죄의 자질 자체가 성폭행에 준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묻지 마,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그런 수준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자, 불구하고 이제 베트남 언론이나 베트남 SNS에서 엄청나게 동요하고 있다. 마치 그 예전에 그 1900은 아니고 2020 그 2년대 뭐 코로나 때 막 이런 느낌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속이 상한다. 말씀드리는 게, 그, 뭐, 예를 들면, 아니, 좀 죄송하지만, 뭐 사람 죽었다는 거 아니면 살인사건이나, 네. 뭡니까, 뭐, 노래방에서 뭔가 폭행이 일어났다. 이런 거면은, 제 느낌상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해. 근데, 장소가 황당하잖아. 이유가 황당하고. 사실 이럴 것 같은 경우는 더 퍼져나가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예를 들면, 당신이 누굴 찔렀어. 내가 누굴 찔렀어. 그럼 사실은 내가 그냥 그런 느낌이잖아. 사실, 아, 나 진짜 나쁜 놈이구나.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이냐. 이런 느낌인데, 뭐 예를 들면 그 포토박스에서 뭐 자리를 안 비켜준다고 사람을 밟았다는, 아, 그러니까 이, 이게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해요, 사실. 이게 그런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고, 그러면 제 눈에 비춰질 게 뭐냐면은, 야, 이게 진짜 조선놈들이, 이 베트남 사람들이, 또 말로 뭐로 보면 진짜 이런 것까지도 하냐라는 게 좀 이런 느낌이잖아, 사실 이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요즘에 베트남 휴가 여행 많이 오시는데, 혹시라도 좀 이렇게 좀 요런, 뭡니까, 지금 이슈가 있다 보니, 다들 몸조심하시라는 거. 그렇다고 뭐 해코지를 하진 않겠지만, 또, 워낙 가시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아니, 뭐 한국 사람도 그렇긴 하죠. 사실 이게 그 군중의 여론이라는 게 누가 이렇게 하나 뗄까만 떼주면은 이렇게 확 불타올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최근 이 시즌 때는 좀 행동 거지는 좀 조심히 하시라 하는 걸로 일단 방송을 시작하시죠. 그래 상당히 좀 뭐 이거 말고 상, 다른 이슈거리가 있거나 한 거는 없었나요? 더 약간 이거 비방용 반 절방용 반인데 이거 또 와이프랑 또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얘기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아, 저희 방송에서 한 달 전쯤에 얘기했었죠. 사회주택, 공공주택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사실은.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 부지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뭐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한국 대사관 쪽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하는 그 하노이에서 제법 큰 호수 쪽에 있는데 그 와이프가 우리 집 주변에 공공주택이 생긴대요. 한국으로 치면 LH나 SH 이런 거에 들어오는 거잖아. 주택공사. 그렇죠. 이게 뭐 들어보니까 미터 제곱당 뭐 3천만 동, 4천만 동 분양을 한대. 엄청 싸잖아요, 지금. 이게 그쵸. 미터 제곱당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엄청 싼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베트남이 최근에 저기 인도 차이나 프로젝트 앞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지금 선그룹에서 아파트 새로 지어요. 거기 미터 제곱당 지금 2억 동 얘기를 하거든?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미터 제곱당. 1000만 원이씨. 예. 그러면은 뭐 한국 기준으로 보통 뭐 그러니까 뭐 70m 제곱, 뭐 80m 제곱이면 여기 그 8억에서 10억. 10억, 7억, 8억 한다는 예. 얘기예요. 그리고 환율 따라서 이제 그쵸. 그 10억씩 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음. 그래서 하노이도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방송에서 뭐 주구장창 얘기한 것처럼 제가 뭐 이 친구 놀리는 것처럼 이 친구 진짜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저희 또 올랐어요, 제가 사고 나서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하노이 집값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지금 공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터 제곱당 뭐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뭐 4천만 동, 뭐 한 200만 원 정도면은 엄청 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변이 나쁜 위치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좀 좋은 위치인데. 그래서 와이프 입장에서는 야, 공공주택이고 우리 없는 거라도 청약을 해야 된다, 이거. 라고 했는데, 야, 이게 누구한테 집을 줬을까? 경찰들 위주로 집을 가져간 공안들 위주로. 공안들이랑 공무원들, 특히 공안 우대, 공안들 위주로 해가지고 집을 받아간다라는 게, 이게 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그런 거 볼 때는 좀 허탈하더라고요, 베트남이. 좀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이게. 또 그 공안부 장관 출신 대통령께서 우리 또 서기장께서 공안부 밀어주기. 너무 그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뭐랄까, 오늘 좀 베트남 정치인들을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좀 이걸 너무 좀 대놓고 하는 것 같아. 조금 느낌이 있잖아. 뭐 한국도 정치인의 부정부패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잖아요, 사실. 내가 대통령 해도 나도 한 자리 갔으면은 내 주위 사람들 밥 먹여 살려야 되고 나도 큰돈 벌어볼 거고. 당연히 그렇죠. 사실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뭐 부정부패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없다고는 한 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저희 베트남 직원한테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그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은 깜빵에 친인척이 안 들어간 사람이 없고 본인 안 들어간 사람이 없다. 안 들어간 사람 한 명 있는데 그분은 총을 맞고 돌아가셨다. 나머지는 다 그게 뭐냐면 사실 뭐 대통령 차라리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뭐 그 근데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분은 따님께서 들어가셨잖아요. 어쨌건 간에 그 친인척은 들어갔지. 아, 예, 그치. 신인척은 들어갔으니까. 친인척이 들어가니까 뭐 여튼 뭐 본인은 총을 맞고 돌아가셨고 친인척이 들어갔으니까 뭐 여튼 뭐 피할 수 다 없는 똑같은 들어갔다. 얘기구나. 다 들어갔다. 근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도 대놓고 하진 않잖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응. 나중에 임기 끝날 때 뒤에 특검 들어와서 이제 뒤져보니까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드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잖아요. 사실 임기 동안은. 이게 근데 좀 죄송한 얘기를 저 베트남의 좀 정치인들은 조금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꽁한 무대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나중에 심사할 때 자르면 되는 건데. 본인이 그 나중에 그 사람들 모아 놓고 뒤에서 심사하면서 자르면 되잖아요, 사실 이거. 본인들이 심사할 건데. 근데 굳이 그거를 뭐 공고까지도 이렇게 뭐 경찰 전용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었지 않았나.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큰 돈을 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했던 그 사회주택의 부작용이 베트남에서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보인다. 음, 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한 가지 지금 뭐 뉴스 기사 본 걸 가져왔는데요. 하노이에 있는 호텔들 중에서 뭐 저는 이제 출장 가면 호텔을 이용하기 때문에 호텔이 이제 뭐 칫솔도 주고 치약도 주고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음, 편안한데 하노이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에 있는 모든 호텔, 리조트, 관광시설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칫솔, 면도기, 면봉, 샤워캡, 샴푸, 치약, 바디로션 등 사용 및 비치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호텔 리조트에서 일회용 도구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 진작부터 안 됐으니까 너무 그렇죠. 불편한데, 사실 저는 이거 뭐 친환경이고 에코고 좋긴 좋은데, 그것보다도 이 비용 절감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게 줘야지. 목적이 뭡니까, 사실. 뭐 환경 파괴 좋고, 지구평화 응. 좋고, 다 좋은데, 저희가 칫솔 이거 몇 번 더 쓴다고 환경 파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저기 지금 뭐 분리수거다라면서 저기 뭡니까 저 멕시코에 쓰레기도 하고 중국 애들이 뭐 지금 뭐 굴기한다고 지금 뭐 꿈속에서 뭐 공장에서 뭐 매연 끊고 하는 게 사실 환경 문제지. 이거 뭐 젓가락 칫솔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건 난 모르겠고 내가 봤을 때 뒤쪽은 괜찮을 거야. 당신 말 맞다. 이걸로 비용 세이브하는 거. 그래서 요거 말고도 지금 그 1월 1일부터는 이제 일회용 도구가 금지된다라고 하고, 27년도 1월 1일부터는 네. 사실 이것도 한국 불편한 거거든요. 이거 재래시장이나 편의점 가면 비닐봉투를 한국은 안 주니까 이제 편의점 가서도 그렇죠. 봉투 사시겠어요? 빵집 같은 데서도 봉투 사시겠어요? 이게 돼야 된다. 이게 되잖아. 근데 음, 이것도 베트남은 예를 들면 서클K에서 아무리 작은 뭔가를 사더라도 되게 귀여운 비닐봉투에다 뭐 담아주니까 달랑달랑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편안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무료 제공이 금지된다라 그래서 이게 또 번거로운 것들은 어디서 배워왔는지 또 이게 또 도입이 된다. 2028년도부터는 비분해성 비닐봉지, 스티로폼 식품 용기를 금지한다라고 하고, 31년부터는 네. 일회용 플라스틱 전 제품, 전 제품의 생산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 배달은 어떻게 하는 거지? 식품 포장용은 예외. 네, 라고 걸려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많이 밀고 있는 게 최근에 또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베트남에 그 전자 오토바이만 전자차만 뭐 전기 자동차만 다니게 하려고 한다라는 지금 계속 얘기가 들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 그래요? 방송에서도 자동 오토바이는 이제 좀 규제를 하려고 하나 봐요, 애들이 진짜로. 응, 응. 그건 옛날부터 뭐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몇 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좀 진짜 좀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토바이 전용 도로랑 그 탕도로를 이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차 가는 거를 나누면서 지금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내년 내후년부터 해서는 이제 뭐 이제 특정
특정 도로에서는 사실 그 시범 운영을 했었잖아요. 이제 며칠부터 몇 시까지는 오토바이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이제 하노이 전역이나 이제 호치민 전역으로 이제 확장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서 이게 아마 이게 뭡니까 그 선진국 들어가기 뭡니까 약간 그 유럽 애들이랑 뭔가 딜을 쳐 가지고 이제 그런 규정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뭐 빈그룹 살리기일 수도 있고 빈그룹 살리기라고 치기에는 너무 지금 이 큰 프로젝트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네. 말씀드리자면 베트남에서는 하고자 하면 밀린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공산국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 사람들처럼 뭐 이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없다라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친환경 관련해서는 좀 베트남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 뭐 친환경, 좋은 제품, 뭐 유기농은 아니죠. 예를 들면 뭐 그 뭡니까 전기, 뭐 탄소 배출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온다는 자체가 네. 이게 아마 베트남에서 당분간은 계속 이런 쪽의 기조로 이제 그 국가 정책이라는 게 결정될 것 같네요. 지금. 뭐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인스토는 이 정도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네,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저희 다시 방송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는 뭡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 저기 그 GPT나 이런 인공지능을 써서 자료를 만들기에도 자료에 대한 아이디어는 막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뭐 떠올려 본 거는 그 두 개의 나라의 국가에서 우리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전문직이 있잖아요. 뭐 한국으로 그렇죠. 치면 대표적으로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간평사 이런 전문직 직업들이 있는데 이게 딱 비교하기 좋으니까 이 전문직에 대해서 한국의 현황은 어떻고 베트남에서는 어떻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뭐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해온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인공지능을 시켜서 비교를 해와라 라고 하고 AI를 통해서 자료도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한번 자료를 띄워봤는데 이게 지금 밑밥을 깔고 가는 거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내용들이 맞는지 틀린지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주변의 인식은 어떤지. 이게 요즘에 참 저도 걱정이 많은 게 뭐 좀 먼 얘기긴 한데 당신 아들은 뭐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컸을 때. 이게 요즘 제가 좀 약간 인생의 좀 고민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전에 뭐 술 한잔 먹으면서 생각하는 것들 하나가 네, 저도 이제 9월 뭐 말쯤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딸이 나올 거고 이 네, 친구는 이제 뭐 저보다 조금 일찍 아들내미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있는데 최근에 뭐 제가 본 건 아닌데 그 뭐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다면서 지금 봤습니까 혹시?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뭐 해가지고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 어쨌든 간에 공대라든지 기술 발전을 위해서 모든 대학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꿈들이 그랬잖아. 과학자가 돼야 돼.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학자. 우리가 뭐 과학자는 안 되지만 사실 우리 어릴 때 꿈들이 그랬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네, 뭡니까 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뭐 군인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꿈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랬죠. 저희가 이제 곧 40이니까 40년 전만 해도 꿈들이 포기 당했는데 이제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어린 학생들을 보면 이제 꿈들이 대부분 다 의사로 귀결된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뭐 의사, 기준으로는 인플루언서 요새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다 그러고.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 중국은 이제 그걸 이제 공대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공학 쪽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시킨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랑도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긴 하거든요. 아직도 중국 사람들,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싸구려라는 인식, 보조금을 줘서 물건이 싸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사실은. 맨날 하는 얘기가, 야, 중국에서 뭐 정부에서 보조금 뿌리는 게 저 가격이 아니야? 저 가격이 아니야? 어쨌든 간에 뭐 당신은 이제 어쨌든 간에 관공서 쪽 대관 업무를 하는 쪽이고 저는 이제 공장에서 사람들 만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중국 제품이 보조금 땡에 싼 게 아니거든. 이제 더 이상 그 중국의 기술 발전이 그 일반인들도 뭐 저희도 지금 방송만 트고 주식하는 분들 다 알잖아요. 지금 뭐 석유화학 지금 중국 때문에 무너졌다는 등 뭐가 무너졌다는 배터리가 뭐 중국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 뭐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다들 생각하시는 게 그런 쪽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느끼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는 싸구려고 기술이 없고 보조금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인 거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게 아니거든요. 중국이 지금 물건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원자재부터 싼 인건비 그리고 그 거대한 기업에서 나오는 자원들, 국가에서 나온 자원들, 그 집적 효과 그런 경쟁과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중국산 제품들이 사실은 퀄리티 좋게 싸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이제 산업 밑단에서 쓰는 제품들은.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또 뭐 제가 이제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는 게 뭐냐면 AI 관련해서는 사실은 미국이 부동의 1 위라고 본다면 사실 중국이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 그럼요. 예. 어떤 의미냐까 그 중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인권을 갈아 넣을 수 있거든요, AI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미국 애들한테 미국 뭐 CIA나 FBI나 뭐 미국 저기 뭐 NSA 같은 애는 할 수도 있겠죠. 그 미국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해서 AI라든지 그런 기술 발전을 녹일 수는 있을 건데 근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걔들은 맨날 뭐 청문회 하잖아. 그치. 정권 바뀌면은 FBI 국장 나와가지고 야 그 뭐 우리 뭐 국민 대상으로 감청했는도 어떤도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걔들 막 쉽게는 못하는데 중국 공산당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윤리나 이런 의식을 사실 좀 버리고 뭔가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돼요, 걔들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CCTV 누가 제작합니까? 중국이거든요, 사실. 중국이지, 중국. 중국입니다. 미국이고 뭐 없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좀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것들이 드론 세계 1등이 어딥니까? 중국인가요? 중국이죠. 산업용 드론, 아니, 산업용, 민간용 드론 1등은 중국이고,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군사용 드론은 미국이 잘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이렇게 상업화된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 회사 이름 기억은 제가 안 나는데 중국이 1등이에요. 부동이 1등이고, 압도적 1등이고, 영원히 1등일 거란 말이에요, 걔들은.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그 중국이 항상 늦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쨌든 간에 그 문화개혁 개방 이후에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이제 후발 투자였는데 후발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늦고 기술이 딸리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근데 서구권과 같이 시작하는 것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예를 들면 드론 옛날에 미국도 안 만들었고 중국도 안 만들었고 북한도 안 만들었고 대한민국도 안 만들었어. 똑같이 만드니까 중국이 잘 만들어 지금. 뭐 그럼 뭐 전기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BYD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세계에서 치고 나갈 거예요. 근데 기존에 내연기관 뭐 엔진으로 가는 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시도 자체 못했잖아. 기술이 뒤졌었으니까 그때는. 말하면은 같은 스타트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잘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잘한다고 보는데 아직 이 얘기를 왜 하면서 뭐 이게 공산당 제가 스폰 받은 얘기는 아니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AI 관련해서도 지금 중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가 되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순간이 금방 올 것 같단 말이야 나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고민이 많은 게 딸을 뭘 시킬 것인가. 우리 딸아들은 도대체 인생에 뭘 해야 되냐라는 것 때문에 요즘에 제가 조금 밤 자기 전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서두를 깔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게 결국 이제 그런 뭡니까 AI라든지 그런 공학 기술 발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열정을 가지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를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는 게 인트로라서 결국 전문직 얘기를 하고 싶으니 이런 얘기를 좀 사적으로 깔았다. 예, 아, 좀 헛소리 알겠습니다. 길는데. 예. 그래서 어쨌건 네, 양국 간의 그 시진핑 전문직에 아저씨가 대해서 예, 스폰해 시저 주시면은 아저씨, 제가 중국 그 오성홍기 들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 하나 조금만 주시면 제가 오성홍기 들고 제가 나팔 쏠 수 있으니까 방송 듣고 있으시면 그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오성홍이고 베트남이 금성홍기인가? 오성홍기죠. 예, 아닌가? 오성홍기 열심히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띄웠고요. 어쨌거나 이 자료는 제가 연구개발과 검수를 한 건 아니고 인공지능이 생각과 검수까지 마친 건데 어쨌거나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또 맞는지 또 뭐 모르는 내용은 모르는 대로 아는 내용 아는 대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직업을 뭐 저희가 우리 흔히들 알 수 있는 전문직들은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격조인부터 교사까지 한번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뭔가 그런 되는 과정, 연봉, 그리고 뭔가 그 재미있는 문화적 요소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방송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같이 보면서 리액션 보기. 뭐, 예를 그것도 들면 뭐,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같이 리액션 보기.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 보는 자료라는 것들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사. 처음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숫자의 마법사들이라고 표시를 했고, 한국어로는 회계사. 베트남으로는 꿰또한 비엔이라고 하면은, 꿰또한 비엔이라고 하면, 꿰또한이라고 하면 그냥 회계 직원 말하는 거 아니야? 백도안이 뭐냐면 이게 어떤 번역이냐면은 우리 뭐 격리 느낌이잖아 사실 이게 응. 이 그러니까, 번역이 이 깨또안이 아닌가? 깨또안이 근데 회계잖아. 회계인데 회계는 맞는데, 그 회계사, 전문직 회계사 느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예. 아니 근데 깨또한 네. 비엔이 맞다라고 합니다. 네, 그 뭐 맞다. 어쨌거나 네. 예. 이게 왜냐면은 우리 그 주변에 그 깻또안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이게 예. 왜냐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국에서 당신 주위에 회계사 있어요? 회계사 있죠. 있긴 있는데 많진 않지. 이제 많지, 많지. 그럼 많지 우리 않습니다. 예. 주변에 변호사가 많고 아마 저는 법대로 나왔으니까 저도 많긴 하겠지만 오히려 생각보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회계사라는 사람을 만날 일이 잘 없거든. 네. 잘 없어요. 그런데 그 베트남에서 장승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회사를 다녔을 때 보면은 팀들 있잖아. 회계팀들. 걔들 다 깻도 아니야. 다 회계사들이고. 근데 거기서 회계사가 몇 명이니까 한 명도 안 될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그 그렇죠. 아, 회사에서 깨또한 하면은 그냥 회계팀 어카운팅 디파트먼트를 그렇죠. 그냥 깨또한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전문직으로서 그 라이센싱을 가지고 있는 뭐 AI CPA든 뭐 이런 걸 가지고 네. 있는 사람들이 깨또한 비인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네, 맞죠. 뭐 당신 좀 회사, 읽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보시고, 네. 네. 한국은 약 1200명을 선발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고 베트남에서는 이것도 역시 어렵긴 하고 그 국제 자격증 소지자도 베트남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회계사 자격증이 있거나 뭐 미국 회계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누적 공인 회계사만 수만 명, 매년 1천 명 이상을 배출한다고 하고요. 베트남은 2024년까지 자격증 취득자가 굉장히 적네요. 387명. 실제 활동 중인 이는 2,500명 정도라고 하고, 사회적 인식은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이미지, 한국에서. 똑똑한 이미지, 맞죠? 베트남에서는 그 뭔 소리야, 그림자 같은 존재. 기업에서는 귀한 대접. 아니, 볼일 없다는 뭐, 거지. 하여튼, 회계사라는 걸 평생 볼 일이 있으니까, 다시 회사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보다 더 레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말이 즉슨 뭐냐면은, 그, 회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많은 기업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회계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지, 회계학, 그, 뭐니까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6,300명 정도가 있다. 뭐 10,000명 언더로 있는 거면, 네. 사실은 뭐, 잘 이게 뭐, 모르는 부분이니까 일단 네. 넘어가겠습니다. 가면서 쭉 해보겠습니다. 깨또한 뒤엔 회계사에 대한 웃픈 현실이라고 적어봤는데 한국에서는 법인카드 내역 좀 슬쩍 찍어줄 수 있어 같은 농담을 하지만 정작 회계사는 탈세보다는 투명성적 기밀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베트남에서는 총무 비슷한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편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웃픈 현실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전혀 웃기지 않고, AI가 리워크를 못 찾네요. 이게 말씀 그냥 뭐냐면, 어, 회계사가 회사에 사는 분들이 탈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몇 회사에서 하는 게 보면 이제 그 법인장님 뒷돈 만들어주는 거 회사들이 여기서 많이 하고, 법인장님, 사장님들, 여기 뒷돈 만들어주는 일도 이제 회계 분들이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뒤에 아마 변호사든지 이런 게 나오면 나올 건데, 결국 대관 업무가 주거든요, 사실은. 예. 음. 대관 업무, 서류 맞추는 거 이런 게 주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관공서가 힘이 좋다 보니까 뭐 한국처럼 뭔가 이거를 뭐 회계적으로 해결해서 뭐 비용을 줄였습니다라는 게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회사 생활에서 보면. 그냥 단지, 이 서류 누락됐으니까 세금 신고하기 전에 가지고 와. 회사에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보이스 처리해. 물론 회계사들이 그걸 더 많은 일을 하지만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그 세금 적게 맡기 하기 위해서 뭔가 뭡니까 서류가 누락된다거나 뭐 절차가 누락된 거를 찾아내는 사람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만났던 회계사들은 한국처럼 뭐 이거는 뭐 회계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비용 정산을 어떻게 하고 비용을 어떻게 씁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네. 약간 어떻게 보면 격리 쪽 일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회사 다니면서 만나본 회계사들은. 근데 제가 베트남에서 예를 들면은 그 한국에서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약간 뭔가 양대 산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비슷하게 뭔가 대단한 회계법인들이 있고 막 타포 법무법인, 타포 회계법인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베트남으로 와봤을 때 이제 그 한국 스타일의 한국식 법무법인들이 많이 있고요. 한국 스타일의 한국식 회계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로펌들, 로컬 로펌이 있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로컬 세무펌 같은 데가 있다라는 거는 별로 못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 크게 되어 있습니다, 걔들. 외국계 회계법인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4대 외국계는 법인.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로컬로 뭔가 이런 그 회계법인들이다. 아, 이거 그런 있습니다. 아, 큰 데 있어요. 그 큰 예, 회사들. 큰 회사들이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큰, 본인 기업에서 예를 들면 이제 연말정산이라든지 회계 세무심고 하기 전에 그쪽이랑 음, 이제 더블 체크해가면서 맞추는 데들이 있고, 한국도 뭐, 큰 데란, 뭐 글로벌 기업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큰 회사들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 예, 가면은. 네, 법인처럼 대중화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예, 아주 그런 정도로. 느낌. 예, 맞아요. 예를 아, 들면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어.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개인 프리랜서 회계사 같이 뭐 작게 작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베트남에 많이 없고, 예를 들면 아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런 법인들은 그냥 큰 법인에서 그냥 이제 애들 진짜 100명씩, 50명씩 앉아가지고 그 고객이 준 이제 서류 짜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보이스 누락됐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한국 같은 그런 프로페셔널 이미지는 좀 덜하지 않나. 아, 근데 좀 뭐 회계사는 뭐 회사는 중요하긴 하고 뭐 뭐 TMI지만 회사에서는 회계사가 되게 중요하긴 하죠. 회계.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회사 내에서의 회계팀은 법인청에 그 뒷돈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한다. 아, 그리고 잠깐 넘어가기 전에 그 옛날 얘기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네. 이프로님 잘 했던 얘기 같은데 그 회계사들의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이 회계장 자리를 예. 사고판다. 뭔가 사고 판다. 이런,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뭐 TMI긴 한데 아, 예. 예전에 그 호구 같은 회사가 이런 얘기 딱 지키면은 이제 여기 돈 만들기 좋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런 세무 신고하는 거를 보통 회계장들이 세무상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듣기로도 이런 뭐 벌금 금액 같은 경우 내고를 치고 양사간에 그 예를 들면은 뭐 그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뭐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있고 그래 실제로 이게 또 뭐 이거 rumor는 아닙니다. 예전에 그 지인 여자친구가 저기 좀 큰 회사 쪽 회계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밥 먹다가 얘기해 보니까 그런 외국계 기업들 대상으로 회계장들 모임이 있대. 예. 그렇게 해서 딱 그 이제 어디 공고가 뜬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의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 방에. 아 이거 여기 지원하려면 어떠냐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 회사는 좋다 나쁘다 이 회사는 돈 안 먹기 좋다 나쁘다 법인장이 뭐 막론로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아, 이거 실제로 뭐 페이스북 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변호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의 수호자인가, 금전의 수호자인가. 한국말로는 변호사라고, 베트남으로는 로스라고 합니다. 엘리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은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매년 약 1,500명, 1,700명 맞습니까 이거? 이거는 잘 아실 것 같은데. 하는 나오죠. 보통 뭐 1000명 이상 나오니까 요즘에. 예. 예.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법학 학사를 하시고 나서 12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 갔다가 로펌 실무 수습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더 까다로운 느낌이네요. 변호사 수는 한국은 36,000명, 10만 명당 70명. 와, 변호사가 많네. 베트남은 100만 명당 17명이라고 하니까 없죠. 한국보다도 훨씬 적네요. 아, 없죠. 예.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 이건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 딴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거는, 옛날에 좀 뭐 법규정 예매하고 할 때 좀 뭐 취재했다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뭐 이제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베트남 변호사가 될 수는 없다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최상위 엘리트 직종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에서는 권력층이나 부유층만 찾는 특별한 서비스. 요즘은 젊은 층 사이에서 매력적인 직업을 부상 중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님은 베트남 변호사랑 또 친밀하게 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힘이 없어요. 이 나라 변호사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그 관이랑 싸우는 역할을 하는데 베트남은 이 정부 기관이 모든 것들을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이런 민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진짜로 별로 힘이 없고 이 나라가 어차피 경찰이 힘이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지인 중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 나가지고 뉴스까지 났고 결국 네. 돈을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지인 중 한 명이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해서 크게 다친 적이 한 번 있어요. 베트남 뉴스에도 나왔고 미국에서 했으면은 한 수십만 불은 받았다. 아, 수백만 불이죠 미국에서요. 엘리베이터 회사랑 빌딩이랑 두 개를 고소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잘 되면 10까지 고소가 될 거야. 전기가 끊긴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 수백만 원 뭡니까? 참 그 은퇴를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에 어? 근데 베트남에서는 은퇴를 못 했죠, 그 친구가. 음. 변호사가 힘이 없어, 여기서. 소송도 안 되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변호사는 사실은 유망한 직종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리고 베트남 변호사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뭐냐면 공증사무실 하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음. 도장 장사를 하잖아요, 베트남에서. 그거 뭐 도장 한번 찍으면은 3,000원, 5,000원씩 받는데 베트남에 무슨 일만 하면은 모든 서류가 다 공증이 필요하거든요, 베트남은. 아유, 뭐 그렇죠. 아. 당신도 알다시피 이게 외국인만 그런 게 아니고 베트남 사람들도 그렇고 뭐 어디 외국 나가라 하면 공증, 뭐 땅 살려면 공증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제가 봤을 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건 무엇인가? 첫 번째, 공증이다. 예를 들면은 뭐 진짜 그 뭐 기업, 큰 기업 가가지고 거기서 뭐 법률 자문하고, 예를 들면은 법률 자문이라는 게 베트남 내에서 이런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과 뭔가 이런 뭐 비즈니스를 하는 데서 법률 자문 같은 거 돈을 좀 벌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두 번째가 나머지는 뭐라고 했냐? 다 공증사무실을 하고 있다. 공증사무실이 돈이 된다. 이게 좀 까다롭대요, 공증사무실이. 이게 뭐 어학시험 쳐야 되고, 아, 일반 변호사가 까다롭구나. 아. 할 수 있는 게 아니래. 아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약간 음. 뭐, 어학시험, 뭐, 테스트 치고, 뭐, 이런 거, 좀,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몇 년 이상 경력된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증사무실은 돈이 된다. 어떤 변호사 한 네. 명보다 공증사무실, 여기 집 앞에 있는 공증사무실이 직원을 더 많이 쓴다. 음. 그렇죠. 좋습니다. 갑자기 지금 뭐 법조계 구조 차이도 잠깐 장표가 나왔는데요. 예. 한국은 뭐 변호사만 자격증만 따면 판검사 지원 가능하고 경력 요건 채우면 임용도 되고 정치적 중립이 있고 뭐 제도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베트남은 이제 그렇죠. 변호사, 판사, 검사 각각 다른 시험 경로를 통해서 양성이 된다. 다르다고 하네요. 판사는 법원 공무원 5년이 있으면은 연수 과정과 시험을 거치면 판사가 되는 거고, 검사는 검찰 공무원을 하고 연수하고 시험을 하면 검사가 되는 거고, 판검사는 모두 공산당원이어야 하고 사법부가 당의 지도 아래에 있고 법률가들은 당의 이념과 정책을 따라야 하며 아까 이 프로가 얘기한 대로 이 모든 그 권력 구조의 힘이 판사와 검사가 당의 그 아래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밖에 필요 나와 없어. 있는 변호사는 아무 힘이 없다 볼 필요 수 있을 것 없어.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한국도 지금 뭐 정관유 방지하는 법을 만드니 많이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뭡니까 그 방송들 뭐 더킹 이런 거 보면은 그뭐 조인성 씨가 아니고 조인성이 아니죠. 그 이정 정우성 정우성 공무가 씨가 그 선배 검사 물 흐르는 대로 조인트 감사 하잖아요. 검사가 무서워하지 당신 같은 사람 선배님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조인트 까고 막 하는 게 자기 선배지만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변호사라든지 이런 식이 좀 돈이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사실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검사를 이기고 변호사가 그래서 정관료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사라는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베트남은 그런 관공서를 당을 못 이기기 때문에 결국 의미가 없고 사실 그러면 이게 뭐 그 보험회사에서 중간 중재해 주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당신이나 나랑 그냥 민사로만 들어가 가지고 뭐 교통사고 보상 문제를 하는 거면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 요거는 뭐 이렇게 힘이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뭐 관공서 관련해서 큰 사건 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뭐 베트남에서 잘 묻는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뭐 변호사의 우픈 현실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써서 죄를 피해간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어. 그렇고 베트남에는 러스 저이덴 더궁 컴방관 또아 뭐 턴티에 아무리 음. 유능한 변호사라도 친절한 판사만 못하다. 이거 뭐 변호사의 무슨 무능함을 얘기하는 건가?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 보면 베트남에서 판검사가 현직 중에 겸업을 할 수 없고 퇴직 후 변호사가 될 때도 뭐 보면 애초 그런 사건은 공안 단계에서 못 올라온다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경찰이 더 힘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비하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한국처럼 뭐 한국도 지금 사실 변호사 좀 힘들긴 한데 그때 뭐 베트남이 그렇게 뭐 한국 수준도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끝발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변호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중재 전문 변호사 여러 개 많이가 있는데 예. 변호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이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그 싸우는 거잖아요. 법정에서 아, 검사와 맞죠. 판사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딜을 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베트남에서의 변호사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중재, 이혼 중재, 민사에서의 뭔가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역할, 궁극적으로 가보면은 서류 도장 찍어주는 그 공증사무실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주를 이룬다고 하면은 뭔가 그 몸값이나 대우받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 좀 낮은 것 같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걸 이겨야지 변호사들이 돈을 버는 건데 베트남은 그런 게 안 되다 음. 보니까 본질적으로 대우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 비해서. 예. 다음으로 이제 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의사, 베트남어로는 박시라고 불리는 두 직업이 있는데 어렵다라고 합니다. 두 나라에서 의대 가는 게 어려운 게 한국은 최상위 수능 성적이 필요하다.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가 필요하고요. 베트남은 의대 합격선이 30점 만점 중에 27.7점, 의대 6년에 병원 인턴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 남자 의학생은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 대체 복무를 하는데 베트남은 별도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뭐 대학교 가면 군대도 잘 안 가니까 그럴 것 요즘엔 같고요. 요즘엔 조금 출산율이 줄어가지고 가긴 가는데 일단 뭐 사실 의대 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군대 자체가 안 가죠, 일단은. 근무 현실, 과로와 스트레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파업 경험을 있다. 아주 한국이 그런 거고 베트남은 처우가 열악하다고 합니다. 공립병원의 초봉이 340만 동에서 뭐 500만 동 안쪽이라고 하니까 20만 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0년도 상반기 의사가 뭐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인식까지 얘기하고 의사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적 인식. 한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와 명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을 하고 부모들이 자녀가 의사 되기를 원하시죠.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베트남은 2월 27일이 의사의 날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었는데 의사가 돼 있어요? 환자들이 주치의에게 감사 선물을 하는 날이 있다고 하네요. 감사 선물하는 날이다. 한국에서는 의사에게 선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의사 아닌데? 제약회사 계신 분들 선물 많이 주지 않나? 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잖아, 그게. 불법인가 원래? 아, 불법이야 아, 근데? 불법이죠. 예. 그래서 그 제약회사 선물을 어. 제가 저희 병원에 빵집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어. 그 제약회사에서 의사들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딜리버리를 못 해주니까 이게 결제를 하고 가세요. 이거 그 어떤 의사 선생님 사무실에 쓸 수 있도록 100만 원 결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불금으로 결제를 해놓고 간다. 하여튼 그 이게 베트남이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민영화가 뭐 잘 돼 있잖아요. 베트남은 근데 그 대형 병원들, 병상 수가 뭐 4천, 5천 개씩 되는 큰 병원들은 아직도 다 국립입니다. 그리고 민영화된 병원들이 많지 않고, 뭐 치과나 좀 동네에 있다 뿐이지, 이런 작은 병원들은 많지 않고, 아니면은 뭐 이런 빈그룹에서 운영하는 뭐 빈맥 같은 병원이나 아니면 뭐 투고, 홍옥 같은 병원들이 잘 나가는 데가 있지만 숫자가 많지 않고, 그 주요 병원들은 다 국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처우가 열악하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립병원에서 초봉이면은 안 될 거고 들어보니까 의사도 여기서 더 넣고 뺏겼으면은 더 못 올라간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이제 좀 이게 약간 피라미드지 않습니까? 좋은 과, 좋은 전공 달고 싶고 좀 올라가고 싶으면은 약간 네, 뭐 좀 윗사람한테 좀 상납해야 되고 뭐 네,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도 보니까. 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이야기는 한국은 뭐 의료계와 정부가 물과 기름 요새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의료 파업 얘기인 것 같고 그렇죠. 베트남은 노조나 파업 같은 집단 행동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거 뭐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이거 큰일 나는 얘기라서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그렇습니다. 유능한 의사는 해외로 이민을 간다. 아, 맞는 말이죠. 유능하면은 해외로 가면은 엄청난 대우를 받겠죠. 그렇죠. 수입 차이는 한국은 전공 따라 벌이가 크다. 피부과 같은 데가 돈을 잘 벌죠. 많이 잘 벌죠. 그렇죠. 근데 저기 피부과 의사나 이런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피부과는 이게 그냥 이렇게 평준화가 돼버렸다는 거지. 그 무슨 명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저기 그 유럽에서 들고 온, 미국에서 들고 온 2억짜리 장비를 갖다가 그냥 시술하는 라이센스로서의 의사다 보니까 의사들이 여자들 겨드랑이 만지면서 털 뽑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러면서 현타를 많이 느끼고 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빠르게 회전이 돌리면 돈 잘 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아니, 뭐, 현타니까. 나도 올해 뭐 3천만 원씩 가져가면, 뭐, 겨드랑이 털이 뭡니까, 내가. 나 머리털도 다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여자 겨드랑이 털만 저기 하루 종일 뽑고 있으면은 현타가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의사가 됐나? 안 하고 대학병원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 가잖아요, 근데. 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게 본- 포인트죠. 본인들이 안 가면서 뭐 자꾸 서로 이상한 소리 해. 본인이 네네. 그 피부과에서 일 안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뭐, 남의 네. 밥그릇이니까 뭐, 얘기는 좀 길게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뭐, 수입 차이는 공립보다는 사립, 사립보다는 개업이 좋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공립에 있으면은 나라에서 주는 기본 수당만 주기 때문에 급여가 잘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비슷한 게 베트남도 요즘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개업 많이 하더라고. 대학교 졸업하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도 뭐 어쨌든 간에 좀 상위권 사람들이 가는 거고, 그 말이 뭐냐면 집에 어느 정도 뒷배경도 있고,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에도 뭐 젊은 의사들은 개업을 많이 하는 추세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는 보면은 뭐 동네마다 뭐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런 다양한 병원들이 있는데 제가 요새 뭐 베트남 분위기를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하기로는 동네 길마다 있는 거는 치과밖에 없고 없어요. 내과나 이런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없어요, 없어. 없죠, 확실히. 없어요. 그건 진짜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다 그 내과 이런 건 다 어디가 있는 거야? 개업한 사람들은 다 뭘 개업한 거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인원 자체도 좀 적은가, 한국보다? 근데 왜냐면, 난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의료보험 때문에 좀 생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우리 뭐 감기 걸리고 뭐 조금 몸 안 좋고 하면 병원 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동네 기업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에서 의료보험 정책이 네.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네. 식으로 좀 이렇게 지원이 좀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해요. 근데 베트남은 그런 뭐 의료보험 관련해서는 한국만큼 한국 정도가 아니죠. 사실 뭐 별로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일반 네.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동네에 그런 크고 작은 기업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가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뭐, 그, 우리가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을 가진 않잖아요, 사실. 물론 아, 진짜 그쵸. 심한 감기면 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작은 감기 정도로는 대학병원을 가지 않잖아요. 그 말이 네. 뭐냐면은, 그 말은 즉슨, 뭐, 그, 뭐 여기 동네 병원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감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그런 의료보험 관련해서 좀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싸게 싸게 약 타먹고 빨리 낫다 싶어가지고 동네 병원을 가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그 감기라든지 이런 건 예시입니다만,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게 한국보다 좀 병원 숫자가 적은 이유가. 뭐 논리적으로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치과가 많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것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음. 치과를 얼마나 치고 그런 건가? 치과를 좀 되기 싫나? 제가 제가 지금 좀 궁금하네. GPT에다가 치과가 왜 많은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이유 5가지를 드네요. 뭐래요, 지금. 첫 번째, 치과 관광 붐. 한국이? 그 아니요. 베트남이. 관광이 베트남에 있다고? 치과 관광 붐이 있다는데 호치민 시내 대형 클리닉은 외국인 환자 비중이 60%까지도 늘어난다. 임플란트나 뭐 이런 세라믹 시술하는 게 서양 대비해서 50에서 70% 정도 싸다. 이거는 저도 인정하는 게 베트남에서 제가 교정을 해봤거든요. 엄밀히 네, 말하면 교정을 시작한 건 아니고 그렇죠. 한국에서 했던 교정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갔는데 확실히 싸. 한국에서는 뭐 추가 의료보험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예. 한국보다 무조건 쌌다. 그게 이제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국민 충치 대국이랍니다. 초중학생 충치 유병률 70에서 90%대 예방보다 아프면 뽑는다라는 문화 이런 그래서 그 구강 건강이 뭐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설탕을 금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단 거를 많이 먹으니까 그럴 수 있죠. 음식도 달고 세, 하니까. 세 번째가 전국에 치대가 6곳이랍니다. 그래서 15,000명 이상의 치과 의사가 활동 중이고 개원비가 비싼데 20에서 50만 불 정도 들어가고 외국인 100% 소유도 허용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의사가 많고 개원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금 여기서 얘기한 것들은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치과가 많은 이유는 치과 관광 붐, 국민 충치 대국, 의사가 개원이 쉽다. 그 다음에 음, 뭐 SNS 트렌드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조사해서 치과가 왜 이렇게 많은가. 치과가 많은 거는 그러니까 뭔가 치과가 상대적으로 많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 치과가 널렸다. 다른 내과나 뭐 이런 건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치과가 많긴 하거든요, 베트남이. 맞아요. 네, 다 장사가 되나, 거기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한번 그거는 조사를 해고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 프로와 관계가 있는 판사와 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판사와 검사 법의 저랑 관계가 없고요. 저랑, 저랑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법의 수호자들이라고 아, 해서 법의 수호자라니. 강력하네요. 그래서, 예, 한국의 판사와 검사 베트남에선 탐판 겸 음, 삿비엔이라고 합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활약하지만 위상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그렇죠. 최고 엘리트 코스고 법복 입은 고위공직자, 막강한 권력 행사. 베트남에서는 당원이면서 공무원, 정치, 경제, 정치 권력 견제보다는 국가기구의 한 축이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진짜 그런가요? 로스쿨에서 딱 이렇게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보면은 1, 연수원에서 1등, 2등, 3등 판사, 3, 4, 5, 6등 검사 뭐 이런 식인가요? 그거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한국, 본인 선택하기 따른 거라서 뭐 누구 강요하진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뭐 성적 좋은 분들은 대부분 판검사 쪽으로 빠지죠, 아무래도. 그리고 진짜 네.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저기 뭐 그런 뭐 김앤장이나 이런 데 가시는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듣기로는 판검사 쪽으로 많이 갑니다, 보통. 예. 아니 뭐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시 패스를 하셨었으면은 판사 했습니까? 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인권 변호사 같은 걸 하셨습니까? 인권 변호사가 지금은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저 윗세대는 예, 정치할 수 있거든. 제가 미래를 알고, 미래를 안단 상태로 봤을 때는 네, 뭐 네,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많은 뭐 대통령분들 다 인권 변호사 네. 출신이잖아, 사실은. 그래서 괜찮아. 근데, 지금 했으면 저는 검사를 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했으면은 검사가 대통령도 됐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검사 좀 멋지지 않나. 예. 네. 저는 이제 검사를 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없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미래를 알고 과거로 돌아갔다면 저는 인권 변호사를 했을 겁니다. 할 거면 대통령도 해보고 해야죠, 내가. 그래서. 아, 좋습니다. 하여튼 뭐 법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베트남에서는 아까 변호사 때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판사와 검사가 바로 될 수가 없고요. 법원 공무원이나 검찰 공무원에서 경력을 뭐 5년, 4년 정도 쌓은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면은 된다라고 하고 여기 그 시험에서도 당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의 당성이, 충성, 이런 거죠. 그냥 뭐 예. 아니 뭐 그렇죠. 예. 당의 로열티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것 같아요. 그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이제 판사와 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회적으로는 한국은 이제 뭐 판사면은 그렇죠. 걸어다니는 법전 판사 친구 있습니까? 판사 친구. 판사는 없어요, 저는. 주변에 뭐 변호사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판사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검사도 없고. 판사는 숫자가 진짜 많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판사는 잘 없고. 아, 그래서 한국 지금 약간 그런 얘기 했으니까 약간 법의 문제 중 하나가 판사 숫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과중하게 일을 많이 보니까 좀 일 자체를 좀 제대로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판사분들은 진짜 하루 종일 일만 한대요. 너무 한 사람한테 떨어지는 사건 숫자가 많아가지고 판사는 주의도 없습니다. 검사는 그렇죠. 있고. 한국은 어쨌건 판검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그 고위 측에 대한 이미지로 돼 있고요. 베트남은 일단은 뭐 언론에 잘 등장하지는 않는답니다. 그 국민들은 판검사보다는 당연히 공안에 대한 인상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제가 베트남 법 체계는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겪는 사건은 공안선에서 다 해결이 돼요. 예. 뭐 돈을 주면 그리고 그 얘기지 않습니까? 베트남 경찰들이 돈을 안 받으면 네. 수사를 안 해준다.
당신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어. 경찰을 불러요. 막말로 그 건수 되는 사건 아니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돈도 좀 주고, 아유, 내가 네. 의사장이랑 좀 친하면 수사도 같이 해주고, 이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음. 그, 그래서 그 경찰 영향권이 강력하다, 이 나라는. 그래서 뭐 검사, 변호사, 뭐, 그렇게 많이 재미는 없다. 네. 좋습니다. 네. 판검사에 대한 오픈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법정 드라마가 유행해서 대중이 친숙하다라고 했고, 베트남은 그쵸, 법정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은 없고, 이 베트남에서는 검사 캐릭터가 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할 일 뭐 있겠습니까? 앉아가지고 커피나 먹고. 네, 그렇죠. 경력, 커리어 경로는 한국은 검찰 출신이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아, 그렇죠. 검사 출신이 이런 국회의원 되고 그러다가 검사 출신 대통령도 등장을 했었으니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당 간부 출신이 검사나 판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명예직이고 약간 정치적인 뭐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이게 공산당 사람들끼리 약간 뭐,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하는 그런 게 아닌가. 네. 이프로님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이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뭐 분리해야 됩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건. 검찰 개혁? 뭐,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만 또, 대한민국 검찰이 힘이 센 건 맞죠? 예. 힘이 센 건 많고, 한데, 어, 까지도 뭐 경찰한테 힘을 안 실어줄 것까지는 아닌데, 좀 죄송한 음, 얘기지만, 저도 의경 출신이고 한데, 네. 좀 굵직굵직한 그런 뭐 수사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검사 쪽에 쥐고 있는 게 맞지 않냐 싶다라는 거. 아, 모르겠어요.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아니,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유, 이 나쁜 사람이네. 그 이상한 질문을 나한테 이상한 질문 나한테 갖다 줘도 그냥 나쁜 아니, 사람이네. 근데 방금 그 망란 맥락에서 검찰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이건 그냥 뭐, 다른 나라든 그렇지 않다며. 그러면은 분리할 건 분리하고, 힘을 쪼갤 거 있으면 쪼개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뭐, 검사 동일체니, 이런 검사들만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저는 검사에 대한 인식이 뭐가 있겠어요. 뭐 비밀숲 같은 거 보니까 그냥, 아, 음, 검사들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그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한 그 결과가 말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뭔가 바뀌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힘이 있긴 하죠. 사실은 좀 그런 좀 뭐 좀 과대한 힘이 있긴 한데. 근데 너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궁금한 게 나는 뭐 맨날 검찰 개혁 하자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검사에 힘을 줄이고 나면 그 힘은 어디로 가냐는 거야. 그 뭐 경찰이나 아니면 기소청을 새로 신설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소청이랑 검찰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나는 어차피 본질적인 얘기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네. 뭐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게 뭐 힘을 나눠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난 크게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좀 약간 정치적 얘기일 수 있긴 한데 우리 항상 얘기하는 지금 그 왓치맨 자경단을 누가 작용할 수 있냐, 자경단을 누가 감시를 할 수 있냐. 사실 이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그러면 검찰을 견제하는 건 맞는데, 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 뭐 또 검찰의 힘과 유사한 힘을 가진 조직을 또 만들어. 또 그 조직이 힘이 커지면은 그게 검찰이랑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높으신 분들이 잘하겠지만 서로 간에 이런 좀 밸런스를 잘 맞추고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검사가 싫어요 하면서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청을 만들면 기소청이 타락하면 기소청은 누가 감시를 할 거고 그럼 기소청이 타락한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 자체는 또 누가 감시를 할 거고 사실 이게 뭐 꼬리에 꼬리를 물리는 거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뭐 높으신 분들이 잘하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 그건 사실은 뭐 검사가 하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세무사, 베트남어로는 나일리 투의 세무 대리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다. 하는 일은 뭐 그냥 세무신고 대리 이런 거 하는 거고, 흔한 오해, 한국은 세무사는 세금 깎아주는 기술자다라는 오해가 있다라고 하고요. 베트남은 세관 통관 도와주는 사람이 세무사냐, 세무 공무원과 음, 세무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그 재무부 산하의 세무총국 주관으로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는 최소 2 인의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사회적 인식은 회계사보다 세무사가 친숙하죠. 동네마다 세무사가 있고 뭐 웬만한 회사들은 다 세무사를 끼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베트남에는 세무사라는 말 자체가 일반인에게 생소하다라고 하고요. 회계 직원이 세무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그 깨또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베트남의 회계 관련 이 무엇인가 이슈가 내가 봤을 때 회사에서 발생하는 90%는 그거거든. 결국 세금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 중에 나봐 대부분이 다 이 세무 관련 일을 할 거거든 베트남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런 뭐 이런 세법 어쩌고저쩌고 그런 대승적으로 돈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런 베트남 정부가 쇼당을 봐가지고 돈을 줄이는 게 그걸 해서 우리가 많은 회사들이 세무서를 뭐 세무사가 회사에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난 들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뭐 요즘은 잘 쓰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제가 지금 개인 소득 신고 때문에 지금 네. 와이프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세무서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로컬 세무법인에 개인 소득세 신고를 의뢰한 겁니까? 개인입니다. 그냥 개인 일반 개인. 개인 세무사가 회계사 세무사 뭐 하여튼 뭐 그런 분한테 제 소득 신고를 맡기고 사실은 뭐 특별한 걸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세금 신고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올해 그냥 네. 비용 찾던 거 어떤 거 월급 들어온 거 해서 그냥 신고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뭐 제가 지금 잘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내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웬만은 안 내요, 월에 그냥 저는. 왜냐면 제가 뭐 음. 해봤자 그 신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거 대행인 거죠. 그 뭐냐 지불대행 우리가 한국으로 치면 약간 홈택스에서 뭐 하고 하는 게 이제 저기 쉽지 그런 걸 않으니 베트남에서 대신 해준다. 아.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예. 근데 그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해줄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근데 와이프가 하기에는 좀 일이 많잖아요, 사실 이게. 예. 또 그게 또 일이 또 있구나, 공수가. 그렇죠. 봉서 들고 와이프 회사 다니고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좀 힘들고 그래서 그냥 사람 쓸 때는 뭐 월에 뭐 10만 원인가 몇만 원 주고 써가지고 예. 네. 세무사의 오픈 현실은 한국은 맞는 말이죠. 내 세금 좀 줄여줄 수 없냐라는 농담을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제 혜택을 찾는 게 이제 업무다라고 돼 있고요. 5월에 종소세 신고 시즌에는 바쁘다. 베트남 세무사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격리장 자격자가 세무 실무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좀 뭐 하긴 하죠 베트남은. 예. 음. 당신은 근데 뭐 그런 한국에서 뭐 세무사나 회계사나 뭐 이렇게 뭐 같이 뭐 일하고 보는 일이 좀 있다 아닙니까? 제가 직접 하진 않고, 뭐, 저도 와이프가 이제 세무사들이랑 일을 많이 하죠. 이제 세금 부가세 신고 뭐 이런 것들, 연말 정산 마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뭐 그 한국은 뭐 연말 그 뭡니까 정산이니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세무사에 좋은 거 네, 많이 구하시는 것 같은데 네.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 환급 이런 거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뭐 얘기를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맞아요. 네. 뒤에 또 뭐 있습니까 지금 또 오늘 저희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녹음을 길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저희 노무사, 그 다음에 간평사, 아 노무사 간평사 변리사, 관세사, 어 교사, 뭐 맞네. 요런 내용들이 더 있는데, 요 내용들은 조금 다음 방송으로 또 이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2탄으로. 한 시간을 이게 2탄씩 간다고 이게 생각보다 길어. 이게 뭐라고 이게 2탄씩 가나 뭐 보통 이런 건 이제 사과하지 않습니까? 뭐 분량 문제. 아니, 저희가 보통은 2화를 한 번에 찍어 놓고 분할을 했는데, 오늘은 한국이 지금 12시가 넘은 관계로, 너무 늦었습니다. 여기 네네, 오늘 저희는 알아본 게 이제, 뭐뭐 알아봤지? 의사, 판사, 시작도 안 검사, 했다. 변호사, 아, 시작도 안 했고 누구라도 알 뭐, 수 있는 이런 얘기들 직업들에 대해서 뭐 편하게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중에 이걸로 2부를 찍을지 제가 다른 주제를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지금 네, 뭐, 하여튼, 흥미로운 주제네요 지금. 다음에는 하여튼, 더욱더 성실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음 주에 좀 보려고 방금 네. 그걸 남는 바에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그 부족한 방송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들어주신 분들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네. 그 뭐 다시 다 필요 없고 댓글로 잘 들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남겨주시면은 네. 큰 힘이 되니까요. 네, 또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